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업하도록 할게요. 이거 찍을 때 며칠 계속 비가 와가지고 뭐 처지고 좀 그래요. 어, 일부는 이 방송 들을 때 날씨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 이제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를 좀 합쳐서 할까 합니다. 어, 이제 뭐 여러분들 이야기죠.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그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마 이 파트가 될 것 같은데, 음, 예전에 이제 뭐 한 10여 년 정도 전에는 10여 년? 10여 년까지도 안 간다. 한 몇 년쯤 됐을까? 2010년쯤, 20, 뭐, 한 그때쯤 됐을 때, 사실 이제 청소년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참 활발히 많이 됐는데, 청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논의가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근데 요즘 와서, 이 청년기가 어쩌면 청소년기보다 더 위험한,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뭐, 이런 시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대죠. 여러분 나이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취업할 때까지 한 서른 중반까지도 요때가 20대부터 한 30대까지 30대 초중반까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 한 10여 년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지 않을까라는 청소년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 1번 첫 번째는 이제 뭐 대학이라는 곳에 와서 대학이라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일련의 감정들, 경험들, 생소한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다음 뭐 그 가장 큰 취업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취업 이야기들, 그리고 어, 그 연애, 결혼, 육아 같은 그런 우리가 예전에는 그것이 어떤 뭐 문제 혹은 한계 뭐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요즘 와서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도전 과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극복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좀 해봅니다. 음, 글쎄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풀어야 되는지 사실 이렇게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많아요. 음, 아동, 청소년, 뭐 노인, 다문화, 장애, 정신건강, 정책, 보험, 세금 관련, 빈곤 관련 등등등 너무나 많은 영역의 다양한 이슈들이 일어나고 첨예한 이해관계들이 발생하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것을 극복해내야 될지가 어, 정말 조금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렇게 넋두리를 좀 해봐요. 그러니까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풀어가면 좀 이 수많은 난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서 더 나은 사회, 우리의 삶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진짜 막 뒤죽박죽 꼬여있는 덩어리를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하려고 하면 여기가 문제고 여기 풀려면 여기가 꼬여 있고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도 굳이 제가 고민한다면
일단은 뭐 그냥 뭐든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뭐든 해 나가면서 조금씩 풀어가는 건 풀어가고 못 푸는 건 다음 세대한테 또 짐을 주고, 우리 세대가 그전 세대가 못 풀었던 짐을 우리가 풀고 풀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덕들은 조금 길었고요. 수업을 시작하죠. 자, 청소년기, adolescence라고 하고, 뭐 adolescent, 뭐 영어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 뭐 성장, 성숙한다는 거고, 뭐 동양에서는 뭐 1318, 뭐 중고등학교 때 요런 걸 소년, 뭐 미성년, 뭐 요렇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칭합니다. 나이대가 조금씩 상이하고 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나이대가 상이한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측면에마다, 범주마다, 관념마다 조금씩 그걸 관리하는 법이 연령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단계가 뭐다?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뭔가 성장하고 있다. 어떤 아이가, 여기는 아이가 조금씩 진짜 어른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 요 과도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이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시기인 것 같아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그 모호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인이랑 다를 게 없죠. 한 13세에서 18세 사이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성장이 멈춘 학생들이 많아요.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다든지, 뭐 아니면 뭐 생식기부터 생식이라든지, 뭐 어쨌든 대부분의 것들이 한 고등학교쯤 돼서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다 큰 학생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성인과 큰 차이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아동 단계에 있냐? 아니죠. 갑자기 이제 중고등학교 오면서 엄청난 많은 지식을 공부를 하고 사회의 어떤 체계 등등을 습득하는 이 단계, 그렇다고 해서 어른도 아닌 요 단계, 아주 모호한 단계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니까 당연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불안, 고통, 좌절,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기쁨, 배우는 기쁨, 새로운 것에 대한 접촉에 대한 호기심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청소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보통 이제 법적 개념으로 보면 청소년, 뭐 아동 했을 때 보통 아동은 18세 미만, 뭐 청소년법은 19세, 뭐 이런 쯤에 있고, 이건 뭐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관련 법을 조금 더 보면 뭐 이런 식의 법이 있어요. 법이 있고, 보통 그 청소년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는 뭐 요런 데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뭐 보통 연구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있는데, 잠깐만 좀 작게 봐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자, 보통 여기가 이제 한국초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보호소속인데, 요 연구기관이 어디 있냐면, 본부가 어디 있냐면 부산 해운대 센텀에 있어요. 되게 가까이 있죠. 요 연구개발원, 국책연구개발원이 산하기관인데, 이렇게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부산에 있는 게 지방에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문현 쪽이나 이쪽 하게 되면 그 뭐 금융공기업들이 많지만, 이렇게 연구원이 개발하는 연구원 같은 데가 이렇게 지방에 있는 경우 좀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어떤 복지 관련되어 있는 연구원들은 세종이나 서울에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 보면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쯤에 있죠. 국민연금 요런 거 연구하는 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세종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가족 개발원인가? 여성가족 개발원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난다. 부산 여성가족 개발원 말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연구원이 여성가족부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맞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예전에는 이게 서울의 불광동에 있었는데 예전에 거기 있나? 보면 불광동에 그대로 있네요. 그쵸? 보통 요런 연구원, 그러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또 아까 잠시 봤던 여기 부산 여성가족개발원은 어디쯤에 있지? 북구에 있네. 뭐 요런 급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저도 이제 여기가 본사가 이렇게 온 거를 얼마 전에 확인했어요.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 요런 기관들, 요런 기관들이 보통 청소년, 청년 복지 요런 쪽 연구를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장래 희망의 목표가 뭐 연구원이 됐든 연구원에서 어떤 행정 직렬로서 일을 하든 한 번 정도는 요런 직군을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데는 생각보다 직장으로서 메리트가 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석박사를 하고 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요런 영역에서도 행정 계열 사람들을 좀 뽑습니다. 왜냐면 뭐 그 모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행정 업무 자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 업무 자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행정연구원, 행정을 뽑습니다. 행정직을. 여기 보시면 뭐 채용 제도를 보면 상담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죠. 일반 행정, 경영, 기획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직렬은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겠고 일반 행정 직렬은 이쪽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면 뭐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겠죠. 그럼 심사하고 결격 사유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등등등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산에서 뭐 이런 연구원 같은 데서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쪽도 채용이 뭐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뭐 한번 뭐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까. 실제로 여기가 했나? 공지사항을 보면 채용을 언제 했지? 보면 인턴십도 하고 채용 공고 채용 공고를 보면 이제 했었네. 2020년 7월에 했었네요. NCS 기반 블라인드 뭐 복지 뭐 이렇게 하네. 지수한테 좀 한번 볼까? 청소년 상담 복지 기간제 이건 이번에 그거 대체하는 거 뽑았구나. 상담 복지 정보 기술 웹 디자인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네요. 정규직은 뭐 언제 뽑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뭐 알겠습니다. 얼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는 것도 여러분 나중에 취업할 때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빨리 진도 나가야지. 자, 청소년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도기, 우리가 저 아동기 할 때 제일 급등성장기를 하고 아동기 이전이 그치? 아동기인가? 갑자기 기억 안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제일 급등성장기가 되죠. 이제 왜 아까 제가 급등성장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내가 이제 이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생물들이 A 단계에서 B 단계로 넘어갈 때는 갑자기 이제 성장하고 인간의 몸이 성장을 할 때는 당연히 이 멘탈 상태 자체도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게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시선의 높이가 여기 있다가 내가 A일 때는 시선의 높이가 10에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시선의 높이가 B 지점으로 옮기고 B 지점에서 내가 100을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르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 뭐 6개월에서 1년, 많아봤자 2, 3년 안에. 근데 나는 여전히 이쯤 어디를 보고 있다고 쳐요. 근데 이쯤 보고 있다는 말은 나의 어떤 사고 체계가, 나의 사고 체계가 10에서 한 15 정도를 보고 있는데 나의 몸은 100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거리만큼이 뭐다? 이 차이만큼이 나의 어떤 정신 상태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 불안일 수도 있고 우울일 수도 있고 과대 망상일 수도 있고 어떤 어떤 신체의 어떤 신체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그런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을 때, 크게 증가하게 되었을 때, 내가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좀 전혀 다른 형태의 높이 체계를 몸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을 해봐. 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어. 왜냐면 근육도 적고, 뭐, 100m 달리기 봤자 늦고, 막 싸워봤자 이렇게 서로 해봤자 힘도 없는데, 중고등학교 넘어가서부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막 커지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소리치거나 행동하게 되면 그게 막 크게 나타나고. 이랬을 때, 몸만 변한 게 아니라, 내 사고도 거기에 따라서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쉽게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 과도기, 성장기 때 이 발생하게 되는 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부산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자, 이제 여기 이제 반항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제가 또 영화 하나 또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또 찾아놨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유튜브에 가서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치면 이유 없는 반항을 치면 1부, 2부 그 유명한 제임스 딘이 나옵니다. 제임스 딘의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가 4년 전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따로 이렇게 없나 봐요. 그 저작권 같은 게 뭐 없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한 번 정도 보면 어떨까? 물론 이 영화를 보면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고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이유 있는 반항이 나오고 뭐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 잘 만든 영화다라고는 저는 좀 그래요. 근데 이게 뭐 level without cause라고 하는데 레벨이 이제 반항, 폭등 뭐 이런 게 영화죠.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일단은 희대의 이제는 이제 뭔가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제임스 딘이라는 희대의 어떤 우리의 영원히 살아있는 바나나 제임스 딘이 나오는 영화. 제임스 딘이 했던 영화가 뭐 자이언트도 있고 에덴의 동쪽, 뭐 이유 없는 방랑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임스 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어떤 옷 브랜드, 네이 브랜드도 제임스 딘 있다가 뭐 소송 걸려가지고 이름 바꾼 지금 보디가드로 바꾸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임스 딘이 이 되게 24살인가 젊은 나이로 요절했습니다. 뭐 자동차 사고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여러분 같은 그런 나이 때 죽고 나서 제임스 딘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원한 젊음을 뜻하는, 영원한 반항을 뜻하는 그런 이미지.
청년기 벌써 사실 이유 없는 반항에서 나오는 그 나이대는 청소년기 때예요. 그 고등학교 때 이야기고 실제 제임스 딘이 죽었었던 나이는 청년기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반항을 찍고 몇 년 뒤에 그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임스 딘이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화가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그 뭐라고 할까 그 당시에 어떤 미국 사회를 조금 이해하는 그러니까 1900 몇 년도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 60년도인가 뭐 그때쯤 될 것 같아요. 그때의 어떤 미국 사회의 어떤 시대를 좀 이해하는 그런 요소로서 되고 세 번째는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이 영화가 한 2시간 요즘 58분이고 한 100분 좀 넘는 영화인데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죠. 이 2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의 모든 내용이 하루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구성이 좀 재밌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2시간에 꾸며놓은 영화라서 그런 옛날에 미드 보면 24hour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저만 좀 느끼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 그리고 영화에서 부모와의 관계 과연 그런 부모와 지역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대하는으로써 이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결말을 일으키게 될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영화 자체가 뭐 엄청 재밌거나 그 영화의 어떤 플롯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는 보기는 어려워. 왠좀 오래전 영화니까. 그럼에도 이제 글쎄요. 여학생이 되었든 남학생이 되었든 제임스 딘을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2시간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영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해 좀 드립니다. 한 번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 자 넘어갈게요. 자 뭐 글쎄 뭐 전반적인 내용 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뭐 제가 딱히 뭐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고 자아 존중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신체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 청소년기는 거의 대부분 신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체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커 나가다 보니까 발달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 근데 이때 생각은 언제나 뭐가 필요하다 타인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자아는 타인이 필요해요. 타자가 필요하다고. 이 타자가 필요한 겁니다. 주체가 주체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타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되었든 이렇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내 주위의 친구들, 조직들,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나의 어떤 존중이 나의 어떤 효능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의 존중 뭐 효능감도 마찬가지 뭐 잘 되겠지만 나의 존중에 대한 개념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이 이 시기 때 굉장히 크게 발달한다 크게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것이 물론 긍정적일 때도 좋겠지만 부정적일 때도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뭐 거식증이라든지 폭식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뭐 폭력 문제도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아는 내용이고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이게 왜 안되지? 뭐 그렇습니다. 약간 딱히 뭐 여러분들 옛날에 다 배웠던 내용이라서 피아제 또 나와요. 피아제 또 나와가지고 뭐 지겹죠. 피아제 계속 나오면 이제 요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좀 볼게요. 이 상상 속의 관중이라든지 개인적 우화는 시험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관중은 이미지너리 어디언스라고 이름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의 관중을 머릿속에 만들어내요. 딴 사람이 관중이고 타자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타자와 나예요. 나라의 나와 이 타자를 이렇게 둬요. 근데 이 타자가 진짜 있는 타자가 아니라 그냥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타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타자가 나를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치고 보여준다고 상상하니까 굉장히 강한 자아의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쇼맨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 이 시간 구성으로 보면 이렇게 보기 쉬워요. 관중이 있고, 관중이 좀 많아. 한 100명이나 치자. 이 100명이 나를 보고서 관심 있어 하고 환호를 해.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자아는 이렇게 막 커집니다. 그렇지. 100명의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이렇게 해주잖아.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해줘. 따봉을 한 100개 정도 준단 말이야. 매일매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멘탈 상태가. 역시 나야. 뭐 이렇게 되겠지. 나는 나야.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프로그램. 그렇지만 조작으로 망한 프로그램. 그런 거. 어쨌든 이렇게 나의 자아식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많아지면, 자원이 많아지면 사람은 이 자원을 폭발하려는 성향을 보여요. 당연히 이 넘치는 자원이 어떻게 되겠어? 이상한 짓을 해야 합니다. 이상한 짓. 이런 이상한 짓, 유치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막 옷을 이상하게 입거나. 청소년기 때 애들이 이상한 말을, 단어 같은 걸 만들어내고 지들끼리 막 이상한 행동, 일단 이상한 소리, 막 그 버스 타거나 이러면 지하철 탈 때 보면 청소년들 모여있으면 엄청 시끄러워요. 막 까르륵 따르륵 대고 뭐 이상한 짓을 막 엄청 많이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자원이 넘치다 보니까 만들어낸 이상, 이것을 바깥으로 품어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보통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신체가 에너지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 몸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막 중고등학교 애들 생각해봐.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막 잠도 안 자면서 공부했던 이유가 에너지가 넘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학교 와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한 5시간 6시간 자면서 계속 공부하라고 해봐. 버티내겠어? 대부분 못 버텨냅니다. 이제는 술도 막 일주일 내내 먹으면 막 다 해롱해롱 되잖아. 근데 막 중고등학교 때는 뭐 그런 거 없지. 힘이 넘치니까. 그 두 번째 일어나는 게 personal favor, 이게 개인적 우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야. 에너지 넘치니까 역시 나의 에너지, 나의 독특함은 역시 나만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넘치는 에너지, 너희들은 나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에너지는 오롯이 나만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정말 어떤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 에너지가 오롯이 자신의 것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 끝내놓고 창의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이런 독창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외부의 기준과 나를 너무 멀리 돼 있는 거야. 이 너희들과의 생각, 나는 거의 안드로메다급이다,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현실적이 떨어져 있지.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러니까 나는 so special, I'm so special이야. so special. 너무 특별해. 이 특별해 가다 보니까 뭐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간다? 난 죽지 않아. 뭐 이 정도까지 갑니다. 미쳐 있으면. 멘탈이 나가 있죠.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너무 특별하니까 내가 하는 어떤 것은 정말 의미가 있고, 니들이 하는 것은 별로 시시한 거고, 부모들, 친구들, 형들, 뭐 삼촌들, 뭐 고모, 이모 다 시시한 게 아니고 오롯이 나만이. 그러다가 비슷한 애 만나면 역시 너는 나와 굉장히 비슷하구나, We are the world. 그래서 지들끼리 어떤 이상한 거 만들어내가지고 쇼를 하죠. 이게 일련의 청소년기의 어떤 독특한 어떤 뭐 특성이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없는 반항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게임 같은 그런 그 자동차 경주 같은 것도 나오고, 몇몇 장면들이 요런 식의 이 영화의 상상성의 간중이나 이것보다는 개인적 우화의 어떤 이야기, 특히 그 치킨 게임 자동차 경주하는 게 나와요. 그 이야기가 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좀 보시면, 조금 더 비교해서 보시면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저는 이제 다른 매체 중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좀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영화나 뭐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아는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런갑다. 물론 뭐 우리 뭐 아침 드라마라든지 뭐 그런 이상한 드라마 있잖아. 뭐 김치로 뭐 패대기초 뭐 이런 드라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돼요. 그 딱 똑같아요, 그냥. 근데 어떤 영화든지 그런 영화의 어떤 내용이 있고 내용을 넘어서 관념이 있고 관념을 넘어서 철학이 있는 영화들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고 영화를 보면 뭐 공부를 하고 영화를 본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내가 그만큼 이해를 하고 그 매체를 보고 있으면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 똑같은 돈 주고 똑같은 시간 내고 보는데 누구는 많이 이해하고 많이 보고 나는 이해 좀 많이 못하고 하면 좀 아깝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매체를 볼 때 조금 좀 공부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번씩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풍부하게 텍스트를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합니다. 이거 어떻게 커지지? 생각이 좀 잘 안 커지네. 잠시만요. 다음에 고쳐야 되겠다. 이게 내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커질라나? 안 커지네. 왜 안 커질까? 뭐 다음에 키워보죠. 자, 이거 이제 하기에 앞서서 창의성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그 뒷부분 좀 내용이 뭐 크게 뒷부분 이야기 좀 나오는데 요것만 아까 하던 이야기만 좀 마저 하고 이 실제로 보면 이런 개인적 우화나 상상적 관중이 아니라 정말로 독창적인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에 벗어난 정말 창의적으로 독창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창의성과 독창성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굉장히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의 창의성이 이런 아이디어가 현실화까지 되는, 그러니까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어요. 세상에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건 오케이. 누구나 창의적이지는 않아요.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창의적이라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말은 마치 누구나 키가 180 넘는다. 누구나 뭐라고 할까 다 부자다 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한 가지 정도는 있지만 누구나 창의적일 수는 없고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혹은 이 창의적인 사람이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킬 때까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사업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얘를 현실화 시킬 때까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나요? 이게 이 상상에서 현실화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시간, 돈, 노력, 사람, 이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이거 시간 뭐 여러분은 투자한다 치자. 돈은 있어? 노력은 뭐 하겠죠. 이걸 할 때까지 필요한 사람들은 이게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해서 현실화 했을 때 그게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를 가져갈까요? 한 9할 이상을 가져갑니다. 9할이 뭐야? 한 9할 오픈을 가져갈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현실화한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이죠. 사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킨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봐야지.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막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아이는, 내가 아는 누구는 되게 창의적이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이건 다 개구랍니다. 왜? Everything은 nothing이에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걸 현실화 시킨 사람만이 오롯이 창의적인 사람 말이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화가 될 때까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은 고통과 인내와 그리고 운의 영역에 달려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의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내 친구 누군가 창의적이다 라는 말보다 내 친구 누군가가 창의적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해냈다 라는 말이 사실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의적이다 라는 말은 사실 저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나 그 창의성을 실현해냈다 라는 말은 아주 명확하죠.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창의적이라고 느꼈던 어떤 옛날의 사람들이 보면 그 악동 뮤지션 같은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 몽골에서 공부하다가 실제로 한국 와가지고 그 모든 과정을 뚫고 자신의 창의성을 완성해냈던 사람들이죠. 즉 창의성은 결과의 영역이지 원인과 내에 있는 동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과의 영역입니다. 창의성은 결과 영역이지 이쪽 영역이 아니에요. 시작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는 하나씩 있고,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낸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이죠. 아시겠죠? 그러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가 창의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 관점에서는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뭐 그런 이야기, 간단한 얘기,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딴 말이 많아가지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읽어보면 아시고, 보통 이제 자아정체감 범주의 이런 말시안가 뭐 이렇게 있어요. 내가 내 자아정체감,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인생에서 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위기가 있고, 잠깐만, 이렇게 있지. 지워버리자. 자, 인생에서 위기가 없으면 자아정착감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마시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전념, 삶에서 되게 전념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뭐 위기가 오는 건 뭐 당연하고, 그 위기를 넘어서 죄송합니다. 그 이게 삶에 있어서 전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위기를 겪고 삶을 더 전념하는 사람이 나의 자아 정체감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그럼 세상에 위기도 없고 전념도 없는 사람이 자아 정체감이 혼란이 오는 사람이고, 위기는 있었지만 삶에 전념하지 않는 사람은 유예돼 있는, 여전히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몰입에 대한 영역이에요. 똑같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선생님마다 다르게 하는데, 그때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의 다른 이름이 도전이죠. 삶에 있어서 무언가 도전이 오고 내가 어떤 나의 기술이 발달된다, 전념한다는 건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전과 기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있는 이 안에 속한 사람들이 몰입하는 사람이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고,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는 속에서 비로소 행복감을 가진다라는 것이 칙센트미와의 행복 이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해서 자아 정체감이 오지 않는 사람,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행복도 하지 않는다,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세요. 삶에 있어서 위기가 안 온다 라는 말은 미안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의 다른 이름은 고통과 위기와 좌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아무 탈 없이 풍요롭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그것이 행복이 맞을까? 행복감이 맞을까? 라는 생각. 몰입하는 삶이 맞을까? 몰입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도전을 할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단계,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삶에 있어서 그런 일련의 도전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게, 난 절대 도전을 피하고 살래, 난 인생을 무탈하게 살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 입장에서는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은 그것을 도전과 위험과 때로는 아픔을 겪고 극복함으로써 행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이 관점이 마르시아도 똑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모형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뭐 이런 상태고, 이제 뭐 저번 헤빙거스트도 뭐 다시 특히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쭉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 쭉쭉쭉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령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진도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성인기 청년기는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외울 내용은 아니고 이슈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연령대는 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많을 때는 한 40세까지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레빙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세, 뭐 30세, 뭐 이렇게 등등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연령 구분도 어떤 뭐라고 할까, 생명 발달과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선생님들이 이런 나이대를 설정했을 때가 보통 한 60대, 65세 때 많이 죽었죠, 인간이. 근데 지금 언제 죽어? 80, 뭐 90, 100세를 바라보는 진짜 세대였으면, 예전에 60대 때의 30대면 절반인데 100세 시대 때의 절반은 얼마야? 50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대부분 80년대, 90년대 하더라도 23살, 4살, 뭐 5살, 늦어도 뭐 27, 8에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죠. 근데 지금은 뭐 얼마야? 뭐 35, 7도 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혼, 육아 자체가 10년씩 다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연령 설정이 맞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연령을 외우고 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예요. 이 세상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시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한번 봐. 이게 성년 절정기 때 뭐 했는데요. 뭐 언제 이때 22세, 28세 결혼한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몇 프로쯤 될까요? 제가 좀 정확하게 통계치를 몰라서 그런데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는 반의 반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22세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년들 뭐 얼마나 했다고? 여러분 지금 다 독립하셨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논의가 서양식 사고구조, 그리고 옛날에 7, 80년대식 사고구조에 멈춰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냥 이거 무시하면 돼요, 여러분들. 단지 혹시나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럼 대충 외워주고 시험 보세요. 뭐 이런 거 틀려 한 문제 정도, 사실 이런 거 한 문제 틀려준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좀 별로예요. 자, 보통 이제 청년기 좀 보면 이제 제가 그때 정리해 놓은 게 니트족 이야기를 할게요. 니트족이 뭐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는 누군가의 계층, 이것이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니트족 현황이 지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잠깐만 한번 쳐볼까? 니트족 현황 통계 이렇게 쳐보면 이거 어디 쪽까지 올랐을까? 노동연구원이 규모 추정, 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요거 좀 자료를 좀 보면 좀 볼게요. 조금 오래된 자료라서 조금 더 뉴 자료를 보면 보이나 여러분들? 좀 더 크게 할까? 보통 OECD 국가 니트족 비교하면 한국의 이제 퍼센테이지예요. 18% 정도가 됐다가 OECD 평균은 13%였는데 OECD는 전반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가 좀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여기 보면 그런데 봅시다. 근데 한국은 한 18%에서 이렇게 얼추 지금 좀 늘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나 이런 거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아마 20% 넘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5명 중에 1명 이상은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미국도 15%,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가 좀 높은 편이고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좀 봤을 때, 일정 부분에서는 한국보다 좀 나았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가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보도, 추정 규모 결과, 16년 자료 보면, 통학 제외, 보통 16.1을 한다 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이런 데서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고요. 다시 봤을 때 이 수치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자, 보통 이제 신체 보면 요렇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여성 나이가 한 24살 만 나이로 지금 기준하는 겁니다. 남성 나이가 한 27살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연령이 이렇게 있으면 24, 27 정도 남성이 한 여성보다 한 3년 정도 좀 된다고 하는데 물론 조금씩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가 여성은 24세가 정점을 찍고 24세가 정점을 찍고 여기 좀 Y축은 다른 걸로 봐야 되겠지. 여기다가 이게 뭐라고 할까 뭐 신체 어떤 능력 지수 같이 이때 이렇게 찍고 이렇게 떨어져 가겠고 여기가 특히 한 여기서 한 60 한 했을까 60 한 5세 뭐 이쯤 돼서 본격적으로 확 떨어지고 남성 한 27세쯤 되었을 때 정점을 찍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을 많이 보이죠. 이게 이제 신체의 어떤 그런 성향이고 왜냐면 이제 뭐 지금 체력은 보통 남성이 더 우세합니다. 우세하고 어떤 유전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다르죠.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인식적으로 평등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는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등을 지향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면이 분명히 달라요. 특히나 체력적인 면,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 어떤 공간 감각, 감각, 언어 감각 같은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평등의 관점에서 이 다름을 없다고 여기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일단 보고 자, 뭐 심리 발달, 뭐 지능, 아마 이런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은 노년기에서 좀 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 가서 왜냐면 어차피 20, 30대 때는 그 전에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딱히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연령대 별로 조금 안 맞긴 하지만 뭐 어쨌든
이때 발달 특성을 뭐 경제 독립, 결혼, 가족 형성 뭐 등등등 하는데 사실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미혼이 이제 흔히 말해서 많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러니까 홀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 꼭 결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많아졌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전 교과서가 지금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못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예전에는 이래 왔고 요즘에서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청년기 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달라진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로부터 독립 못한 성인도 굉장히 많고, 결혼을 안 하거나 이 가족도,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뭐가 있다? 인간과 동물, 반려동물이 함께 사는, 심지어 반려기계까지도 있죠. 반려식물도 있고, 반려곤충, 뭐 이러한 새로운, 우리가 기존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는데, 아직 교과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예, 굉장히 선생님들이 안 쓰고 있나 봐. 좀 나태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나태하지 않다면 그러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둘 다 뭐가 되었든 간에 둘 다 학자로서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페이퍼 교과서를 쓴다면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글쎄 조금 고민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인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복지부나 교육부의 그 일종의 그 교과서에 대한 허가가 있어요. 왜냐면 시험 과목이잖아. 시험 과목이 때 시험 과목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변해되었다. 가족의 개념이 꼭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합의가 있어야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낼 거 아니야. 뭐 시험 문제에서 뭐 곤충과 함께 사는 것은 가족이다. 뭐 이렇게 문제 내면 그거 지금은 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러한 합의 문제 때문에 교과서가 변동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렇게 저는 이 청년기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그렇게 옹호하지는 않고요. 또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청년기 때 바라보는 사회성 변화, 가족, 뭐 이런 것들,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변동 같은 것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있는데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맞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맞지 않아요. 뭐 이런 것만 좀 볼게요. 뭐 재밌는 이야기. 사랑, 여러분 사랑 되게 중요하잖아. 나도 사랑이 중요하니까. 스탠버거의 사랑의 정의라고 봤을 때, 사랑은 친밀감, 인티머시, 열정, 패션, 전념, 커미트먼트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사랑은 이러한 것들, 이 세 가지가 친밀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 아까 말한 커미트먼트, 이런 것이 아까 말했지 뭐냐, 친밀감, 열정, 전념. 친밀감, 열정, 전념이 결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념이에요. 전념이 있는 것을 성숙한 사랑, mature love라고 이렇게 하고 부르고, 이 중에서 하나만 있거나 뭐 이런 것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7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누군가는 공허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멍청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도취된 사랑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각각의 어떤 이 영역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스탠버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는 어떤 이성적 이야기 관계에서 풀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실까,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까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 다 있는 것이죠.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좋은 건가?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은 막 뭔가 치트키 같은 느낌이 들잖아. 뭐 어떤 일이 다 있을 때 무조건 사랑이라는 이름을 들면 다 해결될 것 같고,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다 허용돼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우리가 한 번씩 들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 정의라든지 우리는 관념들 있잖아. 범주화된 관념들. 이 사랑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정의, 자유, 뭐 평등, 또 뭐가 있을까? 나의 일은 다른 말은 어떤 자기 어떤 자아에 대한 발견이에요. 자아 발견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아 발견, 성취 이런 것들보다 언제나 위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건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사랑이 세상에 있는 정의나 나한테 주어진 자유보다 우선하는 건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것이 계층 간의 어떤 평등보다 우선하는 것인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한 나의 성취보다도 우선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은 언제나 베스트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어떠한 면에서는 사랑과 다른 관념들이 비슷한 선상에 있거나 때로는 어떤 시점, 어떤 공간, 어떤 시기에서는 이 사랑보다도 어떤 관념이 훨씬 위에 있다고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추구하신다면 뭐 그런 인생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사랑보다 자기가 원하는 다른 어떤 관념, 철학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굳이 옹호하거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자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양성이라고 바라봐야겠죠. 다양성의 관점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랑보다 다양성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다양성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뭐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 때는 네가 하는 일보다 네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사회에서 존중받는 것이 내가 결혼하고 연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 우선주의를 선택을 하시든 사랑다원주의를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것을 하기에 앞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본질, 그리고 사랑이 나한테 주는 나에 대한 최소한 나한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20대 때 뭐 10대 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20대 때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랑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 그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은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때로는 굉장히 무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또 드리고 싶던 말은 이거를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러브예요. 러브가 있는데, 제가 이거 다른 시간에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내가 여성이라고 치고 남성이라고 칩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역으로 여성이 남성을 사랑할 자유가 있죠. 그쵸?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 역으로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손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을게요. 사랑과 자유 중에 무엇이 더 앞서는 것입니까? 만약에 사랑이 앞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내 자유가
사랑에 앞서기 때문에 내 자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나는 그 사람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라면. 그렇기에 자유가 사랑보다는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가 생기고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 함부로 사랑이 모든 가치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위험한 착각이고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폭력으로 변질될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왜? 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왜? 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밀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폭행이 일어납니다.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다시 말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다른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에 대한 존중이 저는 사랑이라고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의 그 이상에는 언제나 자유, 어떤 자유? 사랑할 자유와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성인의 사랑이죠. 그쵸 여러분? 뭐 뒷부분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고 외우고 익히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얼추 하면 청년기 이야기를 끝내고, 사실 청년기 이야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빼고 싶었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있으니까 좀 넣긴 했어요. 왜 하고 싶지 않냐? 대부분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현실이랑 너무 안 맞고 관념적으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정도 보시고 좀 성인기, 청년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발달 단계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더 드리고 싶었던 건 사랑에 대한 것들, 특히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기에 나는 그 두 가지 자유를 함께 공존해 나가는,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고맙죠. 그 이상의 기적과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동시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있겠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끔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음을 인정함으로써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뭐 짝사랑을 하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그런 방식이 있겠고, 아니면 시간이 흘러 다시 기회가 주면 한 몇 년 뒤에 다시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이면에는 자유라는 것을 존재한다. 내가 너를 사랑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존재를 하고, 이건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인관계에서도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연인관계라고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상황에서 어느 때에서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그런 말 하잖아. 어떻게 사랑이 변해. 사랑은 원래 변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은 원래 변해요. 여러분 사랑은 원래 변한다고. 뭐가 안 변하냐?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이건 심리학이나 인간 행태를 조금 공부를 더 하면 이제 더 쉽게 오는데, 인간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특히 성인기 되었을 때 인간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특정 시점에서의 행동을 그렇게 변하게끔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게 쉽게 인간이 취향이라든지 어떤 것들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는데 그 환경이 다시 내가 원래 있던 익숙한 환경을 보라면 나는 그렇게 쉽게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에 사랑은 원래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이 관념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제가 더 드리고 싶었던 이 사랑에 대한 사랑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얼추 이제 수업을 좀 마무리할게요. 좀 빨리 왔어요.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성인까지 쭉 왔는데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화 유튜브에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시기 전에 이 PPT 같은 거 한번 쭉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나서서 영어를 보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이 보여주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수업을 다 떠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 앞으로 할 사랑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랑을 할 것이고, 내가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부닥친 자유, 타인의 자유, 우리 그걸 타자성이라고 불러요. 타인의 자유를, 타자성을 직면했을 때, 쉽게 말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그리고 타인의 타인의 타자성을 함께 포용하는 사랑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